여러분 안녕하세요. 추구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이에요. 초월 장군궁 유성 장사시 에서요. 초월은 처음 초고 달월자죠. 처음 생긴 달 해서 초승달이죠. 초승달의 모양은 장군, 전쟁하는 장군의 궁, 활 같고 유성 장사시 해서요. 유성은 해성에서 떨어져 나온 그 부스러기들이 지구의 중력에 끌려서 내려오다가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대기와의 마찰로 불이 붙는 별똥별이라고 하는데, 그 무더기 유성들 있죠? 그것이 마치도 장사들의 화살 같다.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하늘에 마치 그 장군의 활같이 생긴 초승달에서 유성우라고 하죠. 비처럼 화살이 쏟아지는 모양을 마치도 그 밤하늘에 전투가 벌어지는 것 같은 요즘 우주쇼라고 하죠. 그런 장면을 19절로 표현했습니다. 초월 장군궁, 초승달은 장군의 활 같고 유성 장사시, 흐르는 별똥별은 마치도 그 활 시위를 떠난 장사의 화살 같다. 다음 연 보시죠. 소지 황금출 계문 만복래 에서요. 쓸 소자입니다. 왼쪽에 손수변이고 그 오른쪽에 위가 붓율자의 약자예요. 그래서 붓은 피자로 같죠. 그리고 요 밑에 맨 밑에 있는 것은 수건건이고 그 위에 덮을 명자는요. 수건을 덮어 쓴 것. 그러니까 손에 빗자루 들고 수건을 쓰고 그래서 쓸다는 의미의 소자입니다. 땅지자죠. 그래서 땅을 쓸다. 땅을 쓸면 황금출, 황금이 나온다. 그 다음에 계문 만복래. 계문, 문을 열면 만복래, 만복이 온다 해서요. 요 문장은요, 입춘 때 그 입춘이 드는 시간을 따져서 대문이나 대들보, 뭐 기둥 혹은 천장 같은 데다가 좋은 글귀를 써서 입춘이 온 것을 송축하면서 가정의 풍요와 복을 기원하는 그 입춘첩에 많이 사용하는 글귀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 입춘 대길, 건양, 다경 해서 입춘 때 써서 문짝에 붙이죠. 그것을 입춘첩이라고 합니다. 그때 쓰이는 글귀예요. 그런데 정말로 땅을 쓰면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열면 만복이 오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황금이 나오느냐 혹은 복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보다도 이것을 액면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소지, 땅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일단 가장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근면성실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재물은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래도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정보도 많이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그 만복이 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요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은 마당을 청소한다는 것은 이 마음을 닦는 공부의 연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당을 쓸듯이 마음속의 사념을 깨끗이 닦아서 물욕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면 실제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또 계문 만복래에서 계문하면은 실제 문을 열어서 세상과의 소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평소에 풀지 못한 인간관계, 서로 그 앙금이 남아있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찌꺼러기랄까요? 그런 것을 다 풀어버리는 그런 의미로 해서 그 마음을 닦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본성을 찾게 되면 만복이 다 이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의 확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소지 황금출, 마당을 쓸면 황금이 나오고 계문 만복래,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온다. 요즘은 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쓸 마당도 없고 그리고 히치고물이라고 해서 다 각각의 방 속에 틀어박혀서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 인간적인 소통이 다 끊어지고 있는데 이런 19절은 좀 한 번쯤 되새겨 볼 만한 19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예요. 요 시도 충자나 문자가 아분이 아니죠. 때문에 이 시는 하나의 절구시가 아니에요. 의미가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절구로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 연 보시면요. 조축, 화간접, 계쟁, 초중충. 조축, 세조자에 쫓을 축자에서 새가 쫓다. 그리고 계쟁, 달기, 싸운다. 죠? 앞구 보시면 새가 화간접, 꽃 사이에 나비를 쫓고, 그 다음에 달기, 초중충, 닭은 풀 사이에 벌레를 다툰다. 여기서 새와 닭을 대꾸를 했는데 새가 꽃 사이에 있는 나비를 쫓고 닭이 풀 사이에 있는 벌레를 다툰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약육강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찰리 채플린도 말했지만 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듯이 이 자연이라는 것이 멀리서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먹고 먹히는 그런 세계지요. 그래서 여기서 새가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자기보다 약한 나비를 쫓아요. 왜? 잡아먹으려고 쫓는 거죠. 그리고 닭이 풀 속에 있는 벌레를 다퉈. 왜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조축, 화간접, 계쟁, 초중충 해가지고 자연의 한 현상을 꽤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지만 요 속에는 새가 나비를 잡아먹고 닭이 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아주 끔찍한 잔인한 그 생태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 어디에서 발췌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작가가 이 시를 읊었을 때에는 아마도 자연의 한 현상을 빌어서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인간 세계 속에서의 그 치열한 다툼, 생존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중의적으로 뜻을 깔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요 다음 년이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요. 조혼, 사등수, 견배, 객도문 해서요. 조혼, 새가 혼, 아주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혼자예요. 새가 막 떠들어대고, 견패, 개견자에 지질 패자죠. 개가 막 짖어대요. 뭔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보시면요. 새가 막 시끄럽게 짖어대는 것을 보니 사등수예요. 뱀사자, 오를 등 나무 숫자예요. 뱀이 나무 위에 오르는구나. 그리고 견패, 개가 마구 짖어대는 것을 들어보니 객도문, 손님이 문에 이르렀구나. 예요. 지금 해석은 축자법으로 순서대로 새가 짖어대니 뱀이 나무에 오르는구나. 개가 짖어대는 것을 들어보니 손님이 문에 이르렀구나. 예요. 축자법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사등수, 뱀이 나무에 오르니 조혼, 새가 짖어대고 객도문, 객이 문에 이르니 견패, 개가 짖어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뭐 정답은 아니더라도 작가가 어떤 식의 해석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까를 보면요. 뱀이 나무에 오르니 새가 짖는다는 것과 새가 짖어대는 것을 보니 뱀이 나무 위에 오르는구나. 어떤 것이 더 드라마틱한가를 볼 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넋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가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들여다보니까 뱀이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네.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개가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손님이 문에 이르는 겁니다.
요 느낌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뱀이 나무에 오르니 새가 지저댄다고 하는 것은요, 뱀이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새는 안 짖어. 이런 식으로 인과로 뱀이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새가 짖었다. 다르죠.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자연의 현상을 인과로 그대로 적은 것 같아요. 어떤 해석이 마음에 드시는지. 그리고 여기 견패객도문, 요것은요, 일전에 유장경의 생애와 시에서 유장경의 봉설숙 부용산, 눈보라를 만나서 부용산에서 숙박하다라는 시를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치문, 문견패, 풍설, 야귀인 해서요, 살인문에 개 짖는 소리 들리니 눈보라치는 밤에 사람이 돌아왔구나 라는 19절을 연상하실 수 있겠는데요. 요 19절은 벼슬이나 어떤 속가의 욕심을 버리고 야인으로 돌아온 도연명의 귀거래사와 같은 심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에 반해서, 여기서는 뭔가 심각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것을 예상하는 그런 19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가 막 짖어대니 드디어 이 뱀이 나무에 오르는구나. 걔가 막 짖어대는 걸 보니 드디어 뭔지 좋지 않은 소식이 왔구나. 이런 식의 불길한 예감을 주는 19절로 해석해 봅니다. 멋지게 해석해 보세요. 그 다음 연입니다. 고봉 탱천립 장강 활지거. 높은 봉우리는 하늘을 버티고 서 있고 긴 강은 땅을 가르며 흘러가네. 고봉, 아주 높은 봉우리와 장강, 아주 긴 강을 대꾸했습니다. 고봉, 장강 해서요, 자연의 웅장함, 장엄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경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숭고한 자연을 지금 묘사한 것 같습니다. 요 다음 19절은 없지만 어쩌면 이런 어마한 자연 앞에 인간의 한계를 돌아보게 하는 19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봉, 깎아지른 듯한 높은 봉우리, 이 탱자는 분기탱천 해가지고 아주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다 혹은 하늘을 받치고 올라간다라는 의미의 탱자인데요. 여기서는 찬립, 하늘을 찌르면서 서 있다. 혹은 기둥처럼 하늘을 딱 버티고 서 있다. 그러니까 찌를 듯한 그 높은 산이 마치도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했고요. 장강, 활지거 해서 장강, 이 장강은 중국에서는 양자강을 장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강의 이름이라기보다도 요 고자의 백구로 긴 장, 산이라 하면 높고 강이라 하면 길다는 의미의 장자를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도 육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긴 그런 강을 이제 장강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이 장강이 할지, 땅을 가로지르면서 간다 해서 이 고봉과 장강의 그 당당하면서도 아주 거침없는 그런 그 자연의 웅장한 미를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연과 연관해서 이야기해보죠. 벽해 황룡택, 청송 백학로. 벽해, 옷같이 푸른 바다는 황룡, 누런 용의 택, 집이고, 청송 백학로. 푸른 소나무는 하얀 학의 누각이다. 여기서 황룡, 누런 용의 노란색과 벽해, 옷같이 푸른색은 보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대색. 그리고 소나무 청색과 학의 흰색을 조화를 시키고 있죠. 여기서 청송은요, 굳이 산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소나무가 있는 곳은 산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다와 산을 대꾸한 것이죠. 그리고 이 청송의 청자는 맑은 물가에서 사는 풀색의 청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푸른 풀잎색의 소나무는 흰 학의 누대 집이다예요. 백학의 집이다. 소나무는 학의 집이다죠. 또 용도 동물 중에 가장 상서로운 동물이고 이 학도
선비가 도를 잃은 상태를 이 학으로 표상합니다. 해서 용이나 학이나 신령스러운 상서로운 동물이에요. 유석이 쓴 누실명에 요런 식규절이 있어요. 산부제고 유산즉 명. 산은 높지 않아도 신선이 살면 명산이고, 수부제심 유용즉 영. 물은 깊지 않아도 용이 살면 즉 신령스럽다 해서요. 산이 높다고 해서 산이 아니고, 신선이 살면 명산이고, 물이 깊다고 해서가 아니라 용이 살면 신령스러운 물이다 라는 표현이 있듯이, 즉 산으로는 고봉이 최고고 물로는 장강이 최고다. 왜? 높은 봉우리에는 학이 살고 긴 강에는 용이 산다. 즉 장강은 바로 황룡의 집이어야 하고 그 고봉은 학이 살아야만 신령스러운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봉 탱천립. 높은 봉우리는 하늘을 버티고 서 있고, 장강 활지거. 긴 강은 땅을 가르며 흘러가네. 그러나 옷같이 푸른 바다에서는 신령스러운 황룡, 용이 살아야 하고, 높은 산에는 선비를 상징하는 백학이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바탕으로 시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초월 장군궁. 초승달은 장군의 활이요. 유성 장사시. 별똥별은 장사들의 화살이네. 소지 황금출. 마당을 쓸면 황금이 나오고, 계문 만복내.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오네. 조축 화간적. 새는 꽃 사이에 나비를 쫓고, 개쟁 초중충. 닭은 풀 사이에 벌레를 다툰다. 조헌 사등수. 새가 지저대는 것을 보니 뱀이 나무에 오르고 있고, 견배 객도문. 개가 지저대니 손님이 문에 이르렀나 보다. 고봉 탱천립. 높은 봉우리는 하늘을 버티고 서 있고, 장강 활지거. 긴 강은 땅을 가르며 흘러가네. 벽해 황룡택. 옷같이 푸른 바다는 황룡의 집이요. 청송 백학루. 푸른 소나무는 백학의 누각이로구나. 이상으로 추구시 읽어보셨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 좋은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